정말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어떻게 획기적이고 눈에 띄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처음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지금이야 너무나 박근혜 윤석열 학습 효과 때문에 잘 알지만 이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재임 중에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는 그 영화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화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초반에. 근데 이제 총선을 되면은 이제 파견을 나가잖아요. 파견 나가죠. 예, 그래서 파견을 나가게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미 그때 노 대통령 뭐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당시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했던 심정적 이해는 돼요. 당시 이제 말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지. 당시에 이제 새천년민주당 분당이 되고 나면서 실제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같이 나온 의원들이 한 40명 되나.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 독수리 형제 2명,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의원하고 김원웅 의원하고 개혁신당 2명에서 47명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 이제 도와달라, 뭐 지원해달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분노해서 사실상 열린우리당 그 다수당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것도 하나 풀면 이건 지금 생각났어요. 그 탄핵하는 당일에 이제 제가 원래 열린우리당을 나가기 전에 한나라당 말진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한나라당 당시에는 이제 원내 총무라고 해요. 원내대표라고 안 하고. 그래서 원내 부총무들이라고 하죠. 이제 주로 초선 의원들이 하는 거. 근데 원내 부총무 중에 한 분이 저랑 좀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박건영 의장인데 아마 그때 민주당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총무가 아마 김부겸 총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막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기자들 우르르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의원이 오는 거예요. 한나라당. 그래서 화장실로 쫓아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쑥 보더니 근데 뭐 낱말은 뭐가 듣고 왜 그러더니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이러는 거야. 좀 이따 들어간다고? 표결하러 들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 얘기를 해줬죠.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는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더라고. 표결하러 당일에? 네. 결국 탄핵 가결된 거죠. 가결됐죠. 네. 네. 근데 좀 이따 들어갈 거야 했던 그분이 재선까지 하셨어요. 탄핵이 사실 이제 뭐 이후에 뭐 헌재에서 기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선거법 어긴 사실 인정되지만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단죄할 만큼 중죄는 아니라는 거고 지금 뭐 박근혜 국정농단에 윤석열 보면 사실 뭐 세 발의 피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뭐 새천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그때 약간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 직진 본능이라고 할까 이런 게 드러났던 게 당시에 이제 새천민주당이 약간 조건부 탄핵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으면 마치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노 대통령이 며칠 뒤에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뭐 시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라면 나 안 하겠다. 뭐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여론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당시에 이제 좀 여론을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노원평 씨한테 뇌물 줬던 그 모 기업 인사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 한나라당의 주도에서 노 대통령 뭐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시민들이 탄핵 반대하면서 이제 뭐 광화문에 촛불 몰려들고 이 탄핵 기각되기 전에 이미 뭐 총선에서 우리당 과반 차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민심으로서 결정이 났던 거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의 삶도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남 김해 봉화마을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전직 대통령이 퇴임직 후에 이제 고향 내려간 거는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데 노 대통령이 뭐 고향 내려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권력과 전직 대통령이 이제 거리 둬야 된다는 심정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2의 어떤 정치 시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집권 시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자책할 만큼 이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봉화마을 중심으로 뭔가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란 철학을 좀 거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거기서 무슨 뭐 오리 길러가지고 친환경 유기농 하면서 그게 뭐 프로젝트 추진하고 돼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봉화마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시민 정치의 성지 비슷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당시 집권 세력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편했고 자기 정치한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노 대통령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뭐 손녀 태우고 지금도 사실은 회자가 되고 그 자전거 탔던 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결국 이제 하나하나 남긴 것 족적 하나하나가 지금 화제인데 제가 이제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역대 대통령 공식 자료들이 있는데 노무현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즐겨 드신 음식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청와대 전용식기에 담긴 라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군 1호기에 타가지고 라면을 먹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청와대 조리사들이 나중에 이제 후일담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요일에는 그냥 오전에 오지 마. 그냥 라면만 놔두고 가라 그런데 본인이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하는 그 소탈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추구했던 건데 그 소탈함을 정말로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위협 식지 않은 인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이명박 검찰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도 털고 뭐 저기 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고초를 겪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박정규 전 민정수석도 얘기했지만 그분도 그때 맞아요. 감옥에 네. 갔다 온 것으로 알고요. 뭐 사위, 딸, 아들 뭐 다 그다음에 이제 그 권양숙 여사 해서 본인도 나중에 이제 막 검찰 조사에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압박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쪽 분들은 이제 자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받는 것 맞아. 같으니까 예. 그걸 멈추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서거를 말씀하시니까 저 기억이 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뭐 심지어 민주당도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미웠어요. 왜 대연정을 하고 이래서 왜 흐름을 다 뒤돌아놨냐. 왜냐하면 그때 네. 사실은 민주진영이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내놓고 이러니까 이제 흐름이 확 꺾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소탈한 노무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게 아 역시 우리가 원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생겨가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 아침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랑 되게 친한 보좌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저기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학력을 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가서 다니다가 그때 왜 후단협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노사모 활동할 때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정치권에 뛰어드는 애거든요. 근데 그 보좌진을 하면서 하는데 그 임기 내내 얘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대연정을 하고 FTA를 하냐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옹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당일날 돌아가신 날 아침에 그 쉬는 날이었어요. 그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맞아요. 네. 지금도 기억나요. 후에 찍었잖아요. 그때. 걔가 그때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러는 거야. 아. 이 개들이 어떻게 죽이지 막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나도 좀 그때는 좀 약간 울컥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이명박 저거는 뭐 그러니까요. 죄받을 거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맨날 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판에 온 거는 이명박에 대한 단죄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정치부장이었는데 적폐청산하길래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넌 죽었다 이제. 아 이게 진짜로 저도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는 과정에 저 검찰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그 이제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던 모습이 저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사실 우리가 검찰만 얘기하는데 국세청이 사실 원죄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억나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청와대 근처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 있잖아요. 거기도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광실업이라는 박연차의 회사도 국세청이 먼저 턴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검찰 혼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내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국세청을 시발로 해가지고 검찰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건인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구 기자 얘기하니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구 기자가 그리는 그림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국세청에서 보고를 했대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탈탈 털어서 그때 국세청 내부에 뭐 복잡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명박한테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했더니 이명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로 이제 가져왔냐고.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죠. 그 정권 차원에서 네. 이제 그걸 기획했다는 거는 뭐 사실 오히려 그 누구죠 그 당시 중수부장 이인규가 뭐 맞아. 나중에 예. 저서에서 밝히잖아요. 당시 이 시계 선물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도덕적인 타격을 가하라는 청와대하고 국정 두 사람 맞습니다. 거론할 때 외압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뭐
이인규가 다른 건 주장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뭐 거짓말할 일이 없고 두 사람 이야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 모욕적인 수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덕 사기를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단독자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국정원, 국세청 같은 다른 사정기관의 동향들도 함께 반성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개혁이 될 테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이제 정치부가 아니어서 이제 정치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서거 뉴스를 접했던 상황 자체는 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제가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이었으니까 쉬는 날이어서 제가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시 저도 그 당시 문화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호해 만드니까 빨리 나오라고, 들어오라고 예.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한동안 이제 멍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이제 사실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라는 게 사실 흑역사의 연속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결코 뭐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죽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죽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압박을 받다가 그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권력 기관의 과잉 수사, 정치 보복 논란도 일으켰고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보 노무현을 통했던 분이 이제 외롭게 이제 혼자서 쓰러져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큰 상실감을 줬고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자괴감들을 많이 줬어 이후에 이제 노 대통령의 뭐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혁 미완성된 개혁을 완성해야 됐다는 식의 어떤 과제를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하는데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노 대통령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까지 이제 그 수사가 오니까 자기가 떠안고 이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이제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명예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패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주변에 있던 동지들까지 이제 구해냈고 이후에 이제 노 대통령 당시 뭐 재임 당시 지지율이 되게 저조했잖아요. 뭐 네. 그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뭐 호감도 높은 걸 보면 맞아요. 노 네. 대통령 유산들이 지금 뒤늦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강금원 회장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도왔다가 나중에 본인 수사받고 아마 맞아요. 12년에 예,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랬던 뇌종양. 기억이 네. 납니다. 그 그러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많이 느꼈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 그 쇼츠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진짜 우리가 이런 대통령하고 지냈었구나. 그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거하는 날에 당일에 새벽에 컴퓨터에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 이제 권력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만 살면 장땡이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나 예를 들면 함께했던 참모들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 되면 매정하게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거는 나는 괜찮은데 그 앞에 있는 나를 따랐던 사람들을 너무 이제 정권 차원에서 괴롭히니까 많은 부분이 다 사람들에게 진 신세 그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윤태영 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모들이 봉하마을 같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 등을 했던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의 5월은 정말 그들에게 어두웠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밖에 이제 산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왜냐면은 온갖 언론의 카메라들이 봉하마을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담배도 피고 이제 적극적이고 토론에 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들을 당시에 많이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그들의 책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큰 철학을 남겼고 지금도 이제 큰 울림을 저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의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노무현의 유산을 자기가 받아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 보호, 뭐 불평등 같은 거 완화 이런 거를 정치적 어떤 그 우선 과제로 삼는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의 유산이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져 왔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전 준비했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구경 기자랑 이용 기자가 다 말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만 앞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 앞으로 갔다. 한 발 앞으로 갔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연금 개혁 당시에 신행정수도 대북 정책 대연정 등이 이제 당시 뭐 사실 여러 논란을 낳았고 이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뭐 좌절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노무현이 없는 지금 노무현이 계속 소환되는 거 보면서 야 역시 노무현은 최고의 반전 승부사 아닌가 뭐 이 생각 듭니다. 네, 이용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치관은 노무현이다. 그냥 그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무현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정치 신화를 넘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기하는 어떤 뭐 거기에 많은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 약자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노무현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니,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라는 게 저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과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노무현 정책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숱한 대통령들 그 이후에도 여러 있었지만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